인생의 한낮을 넘어선 그대에게 묻노니 지금 그대의 곁에는 누가 남아있는가? 인간관계란 밭을 가는 것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만큼이나 독초를 솎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영혼이라는 밭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의 종합이라는 것을. 조정에서는 나는 총명한 학자였고 반대파에게는 교활한 역적이었으며 아들에게는 그리운 아버지였고 강진의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스승이었다. 대체 어느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었을까? 모두가 나였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니 중년에 이르러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맑은 거울은 그대의 모습을 똑바로 비추지만 흐린 거울은 그대의 형상마저 일그러뜨릴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첫째, 오랜 벗을 다시 찾으라. 나는 차갑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옛 친구의 서신을 받았다. 먹물로 쓴 그의 투박한 글씨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때 그는 나를 총명했던 젊은 학자로 기억해 주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으나 중년의 우정은 새로운 화려함이 아니라 익숙한 편안함에 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검증된 관계, 나의 가장 빛나던 순간과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모두 알고도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친구.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그 빛이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빛이 있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 강진에서의 18년, 나는 패족하였다. 죄인의 신분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달아빠진 붓 한 자루뿐.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나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마주해야 했다. 권력, 명예, 재물, 한때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댈 수 없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500여 권의 책은 화려한 서재가 아닌 흙먼지 날리는 귀양사리의 방에서 태어났다. 둘째, 의로운 벗을 곁에 두라. 유배 시절 나를 찾아온 마을 청년이 있었다. 그는 역적과 어울리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알면서도 나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진리를 구하는 마음, 스승에 대한 의리 하나뿐이었다. 그대에게 묻는다. 만약 그대의 인생 전부가 담긴 집이 불타고 있다면 누가 그 불길 속으로 함께 뛰어 들어갈 것인가? 재산을 탐하는 자는 재만 남은 집을 보며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벗은 그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며 타다 남은 잿더미 속에서 함께 울어줄 것이다.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런 벗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대를 이용하는 소인배다. 나는 조정에서 수많은 소인배를 보았다. 그들은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아첨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누구보다 먼저 그대를 물어뜯는다. 그들의 우정은 거래이고 그들의 의리는 계산이다. 그들은 그대의 성공에 기생하고 그대의 실패를 양분 삼아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다. 이런 자들은 과감히 쳐내야 한다. 그 연민 때문에 그대의 인생 전체가 병들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 멀리 해야 할 자들은
그대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악인이다. 이들은 그대의 재물이 아니라 영혼을 노린다. 교묘한 말로 그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탐욕과 지배욕이 숨어 있다. 이런 관계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들은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려 그대를 고립시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게 만든다. 만약 그대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도망쳐야 한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싸움이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젊은 후학들과 교류해야 한다. 귀양지에서 나를 살게 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지만 오히려 내가 배운 것이 더 많았다. 그들의 때 묻지 않은 질문 속에서 나는 학문의 초심을 되찾았고 그들의 생기 넘치는 눈빛을 보며 꺾였던 희망을 다시 세웠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깊어지지만 생각이 굳어지기 쉽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바람을 느낀다.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 배우려 하라. 그들은 미래의 씨앗이다.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은 결국 나의 미래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내 삶의 가장 큰 위기는 귀양살이가 아니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붓을 꺾으려 했던 순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형님은 처형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세상은 나를 버렸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글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분노와 원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나는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결단해야 했다. 이대로 썩어 문드러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삭혀 학문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나는 붓을 들었다. 나의 벼루가 마를 날이 없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고 시대를 향한 나의 마지막 책임감이었다. 잊히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담아 학문하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멍에이자 가장 큰 위안이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한다. 돈과 성공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의 기억이다. 나는 아들들에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독서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나의 호는 다산자산이다. 차가 나는 산이라는 뜻이다. 화려한 궁궐에서의 삶은 늘 불안했다. 그러나 강진의 작은 초당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차시피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필요한 욕심, 헛된 명예, 지나간 상처들을 찻잔에 따라내듯 비워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본질적인 향기가 올라온다. 진정한 법과 마주 앉아 나누는 차 한 잔의 시간, 그것이 바로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귀한 행복이다. 나는 내가 쓴 글들이 잊힐까 두려웠다. 나의 삶이, 나의 고뇌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봐 밤잠을 설쳤다. 인간은 누구나 잊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유산이란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닦아놓은 길 위로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그들이 내가 만든 다리를 건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의 삶은 그것으로 의미를 다한 것이다. 그대여, 이제 그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는 부모의 기대를 위해, 자식의 미래를 위해, 세상의 인정을 위해 살아왔다.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얼마나 되었는가. 인생의 오후에 이르러서는 자신만의 춤을 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춤사위가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워도 좋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대의 춤이다. 이제 낮고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중년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법이다. 결국 인생이란 정막과 정막 사이를 잠시 거니는 짧은 여행길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내 사람이었던 이들을 잃고 또 얻으며 나의 별과 그림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니 마침내 남는 것은 우리가 세운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몇몇 진실한 영혼과 나누었던 조용한 온기, 돌에 새겨진 이름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알았던 이들의 마음속에 속삭여지는 이야기뿐일 것이다.